뉴스를 보다 보면 정부가 엄청난 돈을 말도 안 되는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독일, 스위스, 카타르까지 말이에요.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심지어 크고 부유한 국가들도 빚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본은 자국 경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은 어떨까요? 무려 36조 달러의 빚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왜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빌린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빚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국가부채라고 부릅니다. 공공부채, 정부부채 또는 국가채무라고도 하는데 연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빚진 총액을 말해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은행 한 곳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거대 금융기관들, 심지어 자국 국민들까지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국가부채는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빚만 포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부채는 미국 연방정부의 빚만 포함하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빚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요. 주나 지방도 자체적으로 빚을 질 수 있는데 이건 연방정부 부채와는 별개입니다. 국가부채에는 미국 시민들의 개인 빚도 포함되지 않고요. 신용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 국가부채가 뭔지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나라들이 애초에 돈을 빌리는 걸까요? 정부가 그냥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무한정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쓰게 됩니다. 경제에 현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치솟으며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과 외국들은 신뢰를 잃고 그 돈을 화장지만큼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건 이미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건 다릅니다. 빚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정부가 규율을 지키게 만들거든요. 정부는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돈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다면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제 정부가 왜 애초에 돈을 빌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때로는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으로 3조 달러를 거둬들였는데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에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조 달러가 부족한 거죠. 그럼 선택지가 뭘까요? 지출을 줄일까요? 그건 서비스가 줄어들고 교육이 나빠지고 의료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고 아마 다음 날 바로 시위를 벌일 거예요. 세금을 올릴까요? 그건 모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큰 시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돈을 빌려서 적자를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정부 부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빚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당신 나라에 도로, 학교, 병원이 필요한데 정부에 돈이 없고 빌리기를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짓는 대신 돈을 모으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나쁜 도로, 학교 부족,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고생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돈을 빌리면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더 빨리 도울 수 있으며
경제도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들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서 결국 나중에 빚을 갚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위기와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빌릴 수밖에 없어요. 전쟁, 위기, 자연재해,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빠르게 행동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만 해도 미국은 코로나19 구호, 경기 부양금, 기업 지원을 위해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게 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경제는 훨씬 더 나빠졌을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낡은 대출을 갚으려고 새 대출을 받는 건 당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당신보다 이 기술을 훨씬 더 잘 마스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2010년에 돈을 빌렸는데 상환 기한이 2020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2020년이 되었을 때 갚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020년에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2010년 빚을 갚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나라가 빚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빚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에 510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대규모 시위와 혼란으로 이어졌죠. 다섯 번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금융 도구로 돈을 빌려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경제에서 돈을 빼내고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정부는 더 많이 빌려서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장 단순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들이 왜 돈을 빌리는지 알았으니 다음 질문은 실제로 누가 이 모든 돈을 빌려주는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종종 수십억, 때로는 수조 달러의 빚을 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느 은행이 수조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빌리지 않습니다. 국내, 해외,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출처에서 돈을 빌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국내 대출자들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신도 자기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나 국채를 사면 당신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정부는 나중에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시중 은행들도 미국 채권을 살 수 있어요. 일부 상장 지수 펀드와 뮤추얼 펀드, 심지어 어떤 기업들도 투자로 채권을 삽니다. 민간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채권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정부 내 부채라고 해요. 미국의 사회보장국 같은 정부 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정부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죠. 사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의 약 7조 3천억 달러, 즉 20%가 정부 내 부채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대출자들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시민들과 상업은행들도 국내 사람들처럼 채권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시민들이나 독일 상업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들도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는데 주로 안정적인 경제의 채권을 투자 도구로 사서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데 각각 약
7천억 달러와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의 경제가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은 그 나라 채권을 사지 않을 겁니다. 약한 경제가 갚을 수 있을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나라가 채권을 갚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고 그걸 되찾을 쉬운 방법이 없어요. 대신 그들은 특정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약한 경제가 갚지 못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접 대출을 선호합니다. 나라들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관들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들은 도로, 학교,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타 개발을 위한 직접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런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엄격한 조건이 따라요. 그럼 한 나라가 경제적 혼란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망했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 선택지인 국제통화기금 IMF로 향하게 됩니다. 개발은행과 달리 IMF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게 아니라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출을 제공해요. IMF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게 시위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 사항을 따른 후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자국 중앙은행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부는 자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걸 부채 화폐화 또는 통화금융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새 돈을 찍어서 그걸 이용해 정부 채권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자도 붙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정부 채권을 살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데 먼저 채권을 산 상업은행들로부터 사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나라들이 왜 돈을 빌리고 누가 빌려주는지 알았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가 부채는 나쁜 건가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은 어떻게 사용하고 나라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거든요.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면 빚은 유익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정부가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돈을 빌리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빚이 관리 가능한 한 좋은 겁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으면 위험해요. 나라가 낡은 빚을 갚기 위해서만 계속 빌린다면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빚이 너무 커지면 나라는 의료나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보다 이자에 더 많이 쓰게 돼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그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래요. 나라들도 은행에서 당신의 신용 점수처럼 신용 등급이 있어요. 나쁜 등급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멈추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부채 위기와 채무 불이행 가능성으로 이어지는데 채무 불이행이란 나라가 빚 갚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2022년 스리랑카처럼 말이죠. 나라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건 기업이 파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빚이 너무 많은 걸까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채 대 GDP 비율인데 나라의 총 부채를 경제 규모나 GDP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부채 대 GDP 비율이 60%라면 그 나라의 GDP가 1천억 달러일 때 빚은 약 600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60% 이하를 안전한 수준으로 보지만 엄격한 규칙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일부 나라들은 부채 한도가 있는데 이건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한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빚이 이 한도에 도달하면 정부는 더 이상 빌릴 수 없는데 미국이 빚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꽤 쓸모없는데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매번 한도를 올려버리거든요. 이제 국가 부채가 언제 좋고 나쁜지 알았으니 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라가 100% 빚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완전히 빚이 없는 나라가 없고 대부분의 경제에서 빚이 없는 건 좋은 생각도 아니에요. 그럼 빚이 전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대답은 없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이 없는 것에 가장 가까운 예는 마카오인데 하지만 마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라서 주권국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마카오가 빚이 없을 여유가 있는 이유는 아주 작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약 70만 명이고 면적은 맨해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마카오는 카지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보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미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라스베이거스로 바꿔서 빚을 갚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한 나라가 빚이 없을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나라가 빚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빚은 나라에 유익할 수 있어요. 빚을 완전히 없애려면 대규모 지출 삭감이나 엄청난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 둘 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전혀 없다는 건 정부 채권도 없다는 뜻인데 이건 중요한 안전 투자 옵션을 제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금 펀드들은 정부 채권을 저위험 방식으로 은퇴를 위한 돈을 불리는 데 의존해요. 채권이 없으면 연금들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은퇴가 덜 안전해지며 금융시장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빚은 실제로 양날의 검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나라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모하게 사용하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빚이 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을요.